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합격하시면 공공부조 업무를 맡아요, 되게. 그래서 공공부조는 선별주에 입각한 정책이잖아요. 사회적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정책인데 이 공공부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공공부조는 생계급여가 가장 기본적인 급여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거기에 최저보장 수준이 중위소득의 30%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중위소득의 30%만큼은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량적 평등의 사례로 봐요. 수량적 평등의 사례로 봅니다. 최저 보장 수준이 설정돼 있거든요. 최저 보장 수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수량적 평등의 사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부조는 목표율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공공부조 대상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할당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목표율성이라고 쓰면 돼요. 높은 목표율성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영효율성은요. 자산조사라는 게 있어요. 공공부조는 반드시 자산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산조사 자체가 복잡한 절차예요. 그래서 운영 과정의 자산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니 운영 절차가 복잡해져서 낮은 운영효율성이 돼요. 낮은 운영효율성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공공부조의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 내용이 밑에 박스 기출 적용에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될 건데 수단으로서의 효율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목표율성이나 운영효율성 이 두 녀석은 수단으로의 효율이다. 수단으로의 효율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요. 사회복지 정책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능한 적은 자원을 투입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을 수단으로의 효율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이 들 중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라는 대상자들에게 자원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하였는지의 대상효율성, 목표율성과 한번 끊어주고 정책을 운영하는 데 비용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투입하였는지의 운영효율성을 고려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운영효율성과 목표율성 이야기 다시 나왔고요. 공공부조 2번, 4번, 별표 3번, 4번 별표 하나씩.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자원의 배분으로 목표율성이 높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욕구조사 등으로 행정비용 소모로 운영효율성이 낮다라고 했어요. 설명 이해되시죠? 네, 이제 파레토 효율 들어갑니다. 파레토 효율,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하는데요. 파레토는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파레토 효율, 배분적 효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파레토 효율 왼쪽 날개 쪽에다가 쓰세요. 파레토 효율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효율성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말해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자, 이 두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여기에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여기에 많은 것을 배분해 주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분배를 해 주려면 여기 있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공공부조 정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공부조가 조세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세는 국가가 돈을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치에 손상이 되죠. 당연히. 이분들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갔어요. 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해되신가요? 네.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파레토 효율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험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중요하냐, 파레토 효율이 중요하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파레토 효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자, 파레토 효율 계속 날개 쪽에다가 수단으로의 효율을 수단 효율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목표고 하나가 운영 효율성이니까.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을 더 중요시한다. 그 이유는 이거니까. 파레토 효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1번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3번 별표 하나 치세요.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3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1번 들어갑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파레토의 이제 경제적인 논리예요. 더 이상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 이걸 이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해요. 자, 사회적 자원이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가 배분적 효율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즉 개인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때 시장 경쟁의 논리에 의해, 여기서 시장 경쟁은 완전 경쟁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자,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어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모든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분배가 들어가는데,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가 들어갈 때는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간다. 분배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재분배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는 조세 정책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수직적 재분배라고 배워요. 자, 이것은 되게 납세자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자신의 효용은 떨어졌잖아요. 자, 밑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재분배 과정에서 파레토 효율이 저하돼요. 왜? 다른 사람의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 저하되어 사회적 자원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평등 정책과 바로 이 파레토 효율을 연결했네요. 이 3번 지문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트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요. 자, 평등을 추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평등을 추구하는 거 중요해요. 평등 정책. 그런데 효율을 저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효율성을 저해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맞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옳은 것 찾기에서.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효율성을 저해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효율이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상충적일까요? 상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등이 높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평등이 낮고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충이죠. 상극.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효율성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를 1급 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평등과 효율의 관계는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냈어요. 틀려요. 상충적이면 둘이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반대로 움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효율성을 저해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도 추구하면서 효율성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써요.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1급 시험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리됐고요. 6번 들어가요.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정책 역사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와요. 넘버 1은 영국, 넘버 2는 우리나라, 넘버 3는 미국, 독일인데 미국이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독일보다는 미국이. 자, 영국 들어갑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구구빈법이라고도 하고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1601년이고요. 신구빈법은 1834년이에요. 자, 그러면 1601년에서 1834년이니까 한 234년의 차이가 나죠. 230년 정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놨어요. 되게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순서를 좀 말씀드릴까요? 순서를.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오른쪽에 써보세요. 구, 정, 작업, 길, 스, 공개, 자인배. 저는 이렇게 외워요. 구정, 작업, 길스, 공개, 자인배. 기출 문제 있어요. 기출 문제 순서 나이라는 거 있어요. 영국 제도 순서. 박스용으로 놨는데 구구빈법 해보세요. 안대로. 구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길버트법, 스피넴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빈법.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0년이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작. 구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길버트법, 스피넴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빈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베버리지 보고서. 구정작업, 길스공개, 자인배. 한 번 더 시작. 구정작업, 길스공개, 자인배.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들어갑니다. 1번 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 책임 인정으로 공공부조의 효시 1번 별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말씀드릴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영국에. 그 다음에 2번 각 교구별 행정, 교구,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는 그 가톨릭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교구는 어찌 보면 그때 1601년에 구 가톨릭이 번성했던 그 시기에 썼던 단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빈세를 징수했다. 세금을 걷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빈감독관을 임명해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 세금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줬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빈민의 범조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 4번 별표. 4번 오른쪽에 쓰세요. 노가빈, 노동이 가능한 빈민이에요.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가야죠. 자, 작업장으로 보냈고요.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으로 보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활이에요. 자활. 이걸 안 했으면 형벌을 내렸다 했어요. 노불빈.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은 시설로 보내요. 그 시설이 뭐냐? 구빈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보아동. 요보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두 가지로 했어요. 아이가 클 수도 있고 아이가 아주 어릴 수 있잖아요. 입양과 도제예요. 입양과 도제. 직업훈련을 장인에게 받게 하는 도제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앞에 읽으면 구빈을 범주화해서 노동이 가능한 빈민,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 요보아동 이렇게 범주화해서 처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달사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노동이 가능하면 건강해요? 네, 건강한 빈민. 여기는 건강하지 못한 빈민. 그렇게 서울시에서 낸 적도 있습니다. 건강한 빈민, 건강하지 못한 빈민. 그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빈민 구제에 대한 가족 친족의 1차적 책임 강조. 이것도 별표. 1차적의 밑줄.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부양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굳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진 건 맞고 1차적 책임은 가족이 졌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정구빈법 들어가요. 개정구빈법은 시니어와 체드윅 참고하셔도 되고요. 중요 3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을 야무지게 아시면 되는데, 자, 재정단식 스피넴랜드 제도 폐지했다. 봐보세요. 자, 보시면 스피넴랜드가 여기 있잖아요. 스피넴랜드 제도가 이 개정구빈법 때 폐지가 돼요. 스피넴랜드, 버크셔주에 있는 스피넴랜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구빈세 비용 부담을, 구빈세 세부담을 상당히 많이 부담되게 했던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 준 제도예요. 이 영국이 극심한 공황, 경제 공황에 빠졌을 때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자, 스피름랜드 제도가 유지되지 않고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 개정구인법 제정 당시 때 폐지 오른쪽에 쓰세요. UGX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틀려요. 자, 2번, 3번, 4번 거기에 딱 묶어서 별표. 이게 3원칙이거든요. 2, 3, 4 묶어서 별표. 이걸 중요하게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읽어봐요. 시작. 전국적 행정 통일의 원칙, 동의어. 균일 처우의 원칙, 중앙 집권이에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중앙정부의 왕명에 의해서 중앙통제위원회를 만들어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정부별로 행정을 다 똑같이 했어요. 그게 바로 전국적 행정통일이고 중앙집권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균일처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열등처우 원칙이 있어요. 이건 공평성과 연관성이 있는데, 자, 열등처우 원칙 오른쪽에 땡땡 명문화에 있어요. 법조문에 명시했다 이거죠. 법조문에 명시했고, 이 개념, 열등처우 원칙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복지급여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데, 이걸 부등으로 해볼게요. 복지급여 수준하고 최저임금, 지금으로 말하면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등처우 원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등처우 원칙의 명문화, 그러면 개정구인법, 신구인법이에요. 자, 됐고요. 네 번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다. 자,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앞에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길버트법이 나오죠. 길버트법 때 작업장을 보호시설로 하고요, 원해구제를 하거든요. 원해구제. 그러면서 작업장이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이때 작업장을 다시 만든 거죠. 작업장을 다시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 설립을 원내구제라고 그래요. 원내구제라고 합니다. 자,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 원내구제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원내구제를 완전히 원외구제가 반대말이죠. 원외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어요. 사회적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원외구제를 제한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but 원외구제 제한적 실시라고 돼 있죠. 원외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한적 실시 오른쪽에다 써요. 원외구제 완전 폐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완전 폐지되지 않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외구제를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정구인법 잡았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길버트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길버트법 시험 나왔어요. 이건 단독으로 많이 나왔던 건데, 원외구제가 대박인 거예요. 원외구제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 맞춰요. 자, 원외구제 2번 별표, 실질적 원외구제 실시. 자, 원외구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전에는 여기 있죠, 여기 구빈원 시설이에요. 작업장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원내죠, 원내. 그래서 왜 구빈원에만 보내냐, 가정에 있을 때 도와주자. 겉했고, 지금은 말하면 재가복지. 그 다음에 왜 공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냐, 공장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취업을 알선하자. 이게 바로 원외구제 개념이에요. 자, 1번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 개선. 그래서 이것을 작업장 개선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오른쪽으로 화살표, 작업장 개선 운동을 쓰면 돼요. 작업장 개선 운동이라고 쓰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실질적 원외구제 실시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연합교구 설립으로 구민행정 단위를 확대했다. 쉽게 말하면 A교구, B교구, C교구가 있다. 이걸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단위가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구민법의 인도주의화, 그 다음에 근대적 고용실업 대책의 기반이라고 했어요.